일본에서 두 바퀴 탈 것에 대한 팁입니다. 일본으로 자전거나 바이크를 가지고 넘어와서 종주를 하는 영상을 즐겁게 보는 편입니다. 일본에 살면서도 길게 시간을 낼 수 없다 보니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보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자기가 타는 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인 채 무작정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일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전거인데요. 저의 경우는 미국 GT사의 MTB를 입문용으로 시작했던 게 1994년도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MTB를 설산 다운힐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그걸 시작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크로스, 그리고 전동 시티바이크를 타고 나서는 세대 연속 전동 시티바이크를 샀네요. 마지막에 산 것은 접이식의 배터리가 120W라서 150Wh의 제한인 비행기에는 탑재 가능합니다. 항공사에 따라서 100W도 있었네요. 그래도 프레임에 내재 가능한 중국산 프로토 시티바이크가 일본 시내에서는 가장 편했던 것 같네요. MTB는 27인치, 크로스는 700C, 그 외에는 모두 20인치를 샀는데 20인치는 접이식으로 배등에 넣고 섬 일주를 하기는 편하지만 단차를 넘을 수 있는 최대한 사이즈로 16이나 18인치의 충격보다는 현저하게 안정감이 있어서 20인치를 했는데요. 전동이다 보니까 튼튼한 MTB용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일본에선 구하기 힘들어서 알리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3배라서 여러 개의 여분을 준비하는 성격의 저로서는 알리를 뿌리칠 수가 없네요. 처음에 MTB를 샀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개포동을 가든 신사동을 가든 역삼동을 가든 전부 언덕이 가파랐고 인도도 잘 정비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MTB를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산을 탄 적은 손에 꼽혔고 그냥 주변이나 잠실로 빠져서 강변을 달렸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탄천의 자전거 길도 중간중간 비포장도로였고 해서 MTB가 가장 무난했죠. 특히 MTB는 자전거가 무거우나 쇼버가 있어서 손목 충격을 완화해 주므로 MTB를 타다가 크로스를 타면 그 충격을 그대로 손목에 받다 보니까 손목에 부담이 크더라고요. 쇼버 자체도 단순 스프링이나 오일 쇼업 쇼버냐에 따라서 가격도 무궁무진하지만 일본에서는 크게 나누면 BMX, MTB, 로드바이크, 크로스바이크, 마마차리, 시티바이크 정도로 나뉘는데요. BMX는 특수용도니 제외를 하고요. 한국 영상을 보면 크로스바이크를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대요. 그게 크로스 아니냐고 댓글을 한번 달았는데 무식한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채널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동차도 현대파나 테슬라파가 나눠져 있고 반대 진영에 글을 안 남기는 건가 봅니다. 얼마 전 지인이 현대차를 극찬하길래 테슬라의 장점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보는 영상에선 그런 코멘트가 없다고 반박을 해서 굳이 욕먹고 싶어하는 사람 외에는 적진영에 글을 안 남긴다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사회 현상이 무서워지긴 합니다. 아무튼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 바이크라고 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주를 하시는 용도로는 짐을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은근히 가방 몇 개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장거리를 달려야 하므로 스스로 타이어를 수리할 수 있을 전문가라면 로드나 크로스로도 충분하지만 좀 무게가 나가더라도 수리가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MTB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1kg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종주에 필요한 짐을 싣다 보면 3kg 정도의 허들 대비 손목 보호 및 일본처럼 경사가 많은 지형을 따져봤을 때는 전 MTB가 더 낫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로드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하는 편이지만 MTB랑 비교한다면 저렴한 로드도 마련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마마차리가 싫은 학생들이 크로스바이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웬만한 수리점에서는 크로스바이크의 수리가 쉽습니다. 일부러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부품이 없어서 수리점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참고로 일본에는 크로스바이크는 17,800엔 정도부터 있고요. 로드나 MTB는 40,000엔대부터 시작은 하지만 로드는 100만엔이 넘는 모델까지 무한히 치솟는데 MTB는 단순 브랜드 가격으로 비싼 게 아닌 이상
쇼버와 프레임만 적당하게 산다면 7만엔 언더로 나쁘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 중에 비싼 모델은 기어 변속을 무선으로 해주더라고요. 손잡이 쪽과 기어 뭉치 쪽에 전지 잔량 체크가 필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기어 뭉치 하나에 수십만 엔을 넘어가니까 이런 험한 종주길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 없겠죠.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마마차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마마차리를 타봤는데 핸들이 꺾여 있어서 익숙해지기가 무지 힘들더라고요. 일본의 법령상 자전거는 반드시 차로의 가장 외곽으로만 가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인도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부득이함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서 그냥 인도로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차도로 다닐 때는 차도의 신호에 따라야만 하고 인도로 다닐 때는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차도와 인도의 신호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것조차 일본 사람들도 거의 안 지키고 경찰도 안 잡기는 합니다. 하지만 잡히면 6,000엔의 벌금이 있습니다. 전동 자전거로 일본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배로만 오셔야 되고요. 일본에서는 풀오토라고 불리는 페달을 굴리지 않고 핸들레버만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모두 원동기로 분류되어 번호판을 발급받고 원동기 일종과 같은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는 후쿠오카 항도 있지만 오사카 근처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전동 자전거는 전동 어시스트와 풀오토가 있는데 전동 어시스트는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되는 대신에 페달의 힘을 최대 2배를 넘기면 안 되고 점점 파워가 떨어져서 시속 24km가 넘으면 보조 동력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제약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본에 맞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외산 제품은 거의 풀오토 전동 자전거나 파스인데 위 제약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가 됩니다. 파스조차도 토크 방식과 회전 센서 방식이 있는데 2배의 힘이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크 방식 외에는 모두 원동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일본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는 특정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범주 또는 원동기 범주가 되는데요. 원동기의 경우 인도로 갈 수 없고 일방 통행을 지켜야 하고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죠. 로드로는 시속 70km도 뭘 안 하는데 전동이 붙는 순간 30km를 넘을 수 없다니 뭔가 이상한 법이죠. 2023년도에 개정된 법에는 풀오토 중에 한정적으로 시속 20km를 넘지 않고 스위치가 있어서 녹색불이 들어오면 풀로 당겨도 시속 6km를 넘기지 않으면 인도로도 갈 수 있는 특정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면허가 없어도 16세 이상이면 탈 수는 있지만 위 조건에 번호판, 깜빡이 등등 세세한 제한 때문에 거의 외국 제품은 일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법이란 게 강제성이 너무 약해서 시내를 보면 저걸 안 지킨 중국산 프로토 자전거가 엄청나게 난무하고 다니죠. 그렇다고 남의 일이라서 일일이 찾아서 신고하는 땡땡 헌터 같은 사람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경찰조차 집중 단속 기간이 아니면 거의 무시하고 있긴 합니다. 즉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전부 벌금 맞습니다. 일본에서의 자전거는 주륜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주륜장을 보시면 영업시간 내에 완전 무료에서 무료 2시간에서 4시간 아니면 무료 없이 8시간 100엔, 2시간당 100엔 등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이 수퍼인데 지하철 근처 수퍼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용으로 이용 못하게 한 1시간은 무료지만 시간당 500엔씩 받는 곳도 있으니 수퍼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에 세우는 용도로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홈센터나 파친코, 쇼핑센터 같은 데입니다. 웬만하면 거기에다 대고 딴 데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돈도 안 받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이 지나면 입구를 막아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요. 지방에도 작은 가게들을 5-6개 정도 모아서 쇼핑몰처럼 형성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1층짜리 건물들이 늘어서서 다이소나 책방, 약국 같은 5-6개 모아놓고 조촐하게 운영을 하지만 자전거 세우고 정비하기 딱 좋기 때문에 휴식 타이밍을 그곳으로 설정하면 좋죠. 도심 쪽으로 여정을 잡을까 아니면 변두리 마을 중심으로 잡을까에 따라서 휴식 및 정비 공간을 확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최소한 펑크를 스스로 떼울 정도는 연습하고 타는 것이 좋고요. 일본에서 펑크 수리는 싼 데는 500엔, 비싼 데는 2000엔 정도면 거의 해주긴 하지만
거기까지 끌고 가거나 하는 게 전부 시간 비용입니다. 펑크를 떼우는 것은 익숙해지면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떼우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분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펑크 나면 바로 교체하고 숙소에서 땜빵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땜빵 후 휴대용 바람 넣는 봄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가성비 때문에 저는 수동 펌프를 쓰는데 그건 여비를 어디에 포커싱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네요. 만약 땜빵용 봄배를 쓰신다면 자동으로 땜빵을 메꿔주는 실란트라고 하는 본드 같은 게 들어간 봄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있으면 가벼운 펑크 정도는 자동으로 수복이 됩니다. 물론 실런트만 팔기도 합니다. 공기주입기에다 넣고 공기를 주입한 뒤에 타면 알아서 골고루 섞이죠. 자전거는 수리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에서는 아사히라고 불리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개인 점포는 저렴한 경우가 많고 대형 쇼핑몰 내 점포는 비싼 데가 많죠. 가격을 미리 알고 가시면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스포크가 나갔을 때 스포크 교체를 웬만한 곳에서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 부릅니다. 타이어 교체도 타이어 값을 4,000원 정도 잡고 전체 10,000원 전후에서 많이 부르죠. 스포크는 보통 10개 정도, 타이어도 접힌 채로 파는 거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면 이런 비용들이 절약됩니다. 물론 교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의 이야기고요. 스포크도 사이즈 굵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스포크를 준비하면 당연히 스포크 전용 스패너도 준비를 해야겠죠. 커다란 동전 같은 작은 부품이라서 스포크보다 보관이 편합니다. 스포크와 튜브를 보호해주는 라이너도 끊어질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게 좋고요. 이너 타이어를 보호해주는 테이프도 있습니다. 이런 준비에 따라서 여행 경비가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건 얼마나 어디서 아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자전거에 필요한 게 많죠. 가방의 경우 등에 매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가방을 메고 타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피로도가 전혀 달라지죠. 가방은 리어 캐리어 또는 프론트 포크나 핸들바에 달아주면 되고 프론트가 너무 무거워지면 좌우로 핸들을 꺾을 때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어에 두면 많이 실을 수 있고 잘 안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 뒤에 최대한 두지만 바로 꺼내는 것들은 프론트 핸들바에 있는 가방에 두는 게 좋더라고요. 무게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제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전동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고생하러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의 스피드와 시야로 여행을 즐기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보니까 어떤 라이더들은 그게 무슨 자전거 여행이냐 하지만 사람마다 즐기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 외에 영상을 보다 보면 편의점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본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급적 슈퍼를 찾아서 미리미리 보충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로컬 슈퍼들은 전국형 슈퍼보다 더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슈퍼가 없다면 드럭스토어에서 식재료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드럭스토어에서는 음료나 비상식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500ml 음료와 에너지바 같은 것은 상시로 챙겨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도로 다녀도 차들이 비켜주니까 편하지만 역으로 차들이 나를 따라 엉금엉금 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일부러 걸어가는 경로로 구글맵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 재미난 일본의 작은 골목길에서 재미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종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달려 앞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골목골목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취향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본의 골목은 막힌 길도 많고 걸어가는 경로로 했다가는 엄청난 계단이나 논두렁 사이길도 만나기도 하므로 그런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다가 이것도 길이야 하고 멈췄었는데 그 뒤에서 스쿠터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로 종주하는 느낌도 좋지만 마을 몇 개를 타겟팅해서 구석구석 돌면서 그 사이를 전철이나 버스로 여행하는 것도 좋죠. 링코라고 해서 자전거로 운송을 돕는 방법이 많은데 전철의 경우는 자전거 백에 넣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다 들어가면 전철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미리 물어보면 되는 데가 많고요. 대형 자전거를 분해 없이 걸칠 수 있는 버스도 있지만 이건 거의 한정적인 구간에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송 대행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건 최소한 2만 엔이라서 고급 자전거로 특정 장소만 달리시는 고급 사용자들용 같네요. 그 외에도 노리스테라는 렌터카로 특정 지역에 가서 차를 버리고 자전거로 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은 왕복 비용 플러스 사람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무한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일본에서는 초심자들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돌아야만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스위치라던가 이런 스케줄들을 보면서 넘어와서 참가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관련 링크들은 설명에 달아놓겠습니다. 일본에서 재미있는 영상 많이 남겨주세요. 끝!